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덮치면서 수도권에는 나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노점상이 많고 문을 연 노점상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밀려오면서 내일 공기질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는 등 전방위 압박에다 여론도 악화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소집해 미북 정상회담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 감소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무역금융에 235조 원을 투입하고 수출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천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지 3개월 만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설 허가 조건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뿌에서 잘 안 보이시죠? 오늘 인천 송도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 등 한반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 8배 정도 높아서 숨쉬기가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 저감 조치가 나흘째 계속됐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뿌옇기만 합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대전과 충청, 광주, 전남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한 공회전 차량 단속에 배달 중인 트럭 기사도 먹고 사는 차량들 좀 가주셔야지.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어김없이 적발됐습니다. 오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모두 폐쇄됐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선 조업시간이 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나아지지 않는 공기질에 저감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내적인 그런 해결 방안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고농도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들면서 공기 질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이렇게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이 일상의 모습이 되면서 마스크를 낀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만 거리의 시민들이 크게 줄면서 전통시장과 노점 상인들은 울상이고 병원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대교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객선과 바지선은 먼지에 가려졌습니다. 인천 도심은 높은 건물들마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미세먼지 탓에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보다 좀 많이 심해져서 코며 기침이며 많이 이제 가래며 이런 게 많아져서 산과 강을 달려야 할 운동선수들은 작은 실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있는 도로주에서 사이클 훈련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에서 훈련. 전통시장과 노점상들은 미세먼지를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손님들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좀 밖에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좀 호흡기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노점상이 많고 문을 연 노점상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손님이 줄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그래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기만 기다려야 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는 미세먼지. 시민들의 생활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그런데 걱정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중국발 스모그가 오늘 오후부터 이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한반도 전역을 뒤덮을 거라고 합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아직은 차량이 좀 많을 시간인데 지금 거기서 느끼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네, 잠시 나와 있는 건데도 숨을 쉬기가 불편하고 목이 좀 칼칼합니다. 이 마스크가 없으면 왠지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요. 눈도 좀 뻑뻑합니다. 퇴근 시간대를 지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미세먼지 탓에 거리는 한산합니다.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오늘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인 76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하루 평균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13일째 나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맑고 따뜻한 날씨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쌓인 미세먼지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도 닷새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가 기관지나 폐 등으로 들어가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내일부터는 무조건 유치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여론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셈입니다. 게다가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이 239곳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점도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학부모들이 개학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또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선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개학 연기 투쟁 첫날 239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서울 14곳 등이었습니다. 126개 유치원은 밤사이 입장을 바꿔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을 해야지 그거를 보고를 하죠. 여러 유치원하고 동참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하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은 개학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 가운데 일부는 자체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려 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 봐줘야 돼요. 엄마가 딸이 지금 맞벌이고 그래서 회사를 가야 돼요.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굳혀온 한유총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한유총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투항을 한 데는 교육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돌입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개학 연기가 공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한유총의 취소 방침을 전달하고 청문회를 연 뒤 최종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유총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설립 취소를 한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첫날 문을 열지 않은 사립유치원 239곳을 일일이 찾아가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고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정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이 교육청이 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온 교육부는 한유총이 한 발 물러서자 고삐를 더욱 바짝 쥘 태세입니다.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의 강경 대응에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 여론까지 가세하자 한유총이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갑자기 개학 연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맡길 곳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를 대신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도 부모들도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앞입니다. 한 학부모가 출근길에 아이까지 맡기느라 분주합니다. 어젯밤 10시쯤에야 개학 연기와 돌봄 서비스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울산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이를 어떡하지 하다가 맡길 데가 없어서. 포항의 한 유치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개학을 연기한 전국의 유치원 239곳 가운데 18곳은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아이를 맡긴 엄마는 속이 탑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정말 멘붕에 빠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엄마도 불안하고 또 아이도 불안하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전국의 사립 유치원생 308명이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받았습니다. 밤잠까지 설친 학부모는 분통이 터집니다. 뉴스 본다고 혹시라도 상황이 달라질까 문제가 새로울까 싶어가지고 잠을 설쳤어요. 교육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학부모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빈손 귀국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최단 거리로 중국 대륙을 관통해 오늘 밤 자정점 압록강을 건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에 참석한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포기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CBS와 폭스, CNN에 잇따라 출연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포기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만을 비핵화 대상으로 거론해왔던 미국이 비핵화의 범위를 모든 대량 살상 무기로 설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Big deal, which is denuclearized entirely under a definition the president handed to Kim Jong-un and have the potential for an enormous economic future.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선 제한적인 양보라면서 북한은 빅딜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며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대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볼턴 보좌관이 언론에 전면 등장하고 나선 건 합의 무산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전체 대북 기조를 압박적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 경협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담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북 회담 결과 분석을 위해 NSC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 비핵화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며 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이 주장한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를 지목하며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선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결과도 결렬 대신 합의 불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미북 모두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길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을 알고도 미북 회담에 장밋빛 전망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포함해 3대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죠. 미국은 비용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다에선 9만 톤 핵추진 항공모함이 물살을 가르고 하늘에서는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반도를 향해 비행합니다. 육지에 상륙한 장갑차 안에서는 장병들이 쏟아져 나와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60년 가까이 위용을 떨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그 모습을 올해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1969년 시작한 키리졸브를 동맹훈련으로 바꿔 기간을 절반으로 61년부터 해온 독수리 훈련도 명칭을 폐지하고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8월 열리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작년부터 유예됐으니 3대 한미연합 훈련 전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은 훈련들도 한국군 단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안보 공백 우려가 쏟아집니다. 실제 군사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훈련 연습을 안 하는 것과 꼭 같은 거예요. 소부대 가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때까지 돈 들여가지고 노력해서 대부대 훈련 뭐하라 해서 안 하지. 동맹군으로서의 그 유대 이식도 흔들릴 수 있고 동맹 자체가 점차 흔들려 나가요.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종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핵 의지가 약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미연합 축소에는 안보 문제를 돈으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I mean,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실제 훈련 비용은 얼마일까요? B-1B 전략 폭격기가 한 번 출격 시 20에서 30억 원, B-2 폭격기가 60억, 항공모함이 100억 원이 든다고 알려졌고 장비와 인건비를 다 합친 한미연합훈련 총 비용은 매년 700에서 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미군이 부담하는 액수는 600에서 700억 원가량.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미 훈련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개할 때마다 북한이 방공훈련을 강화하고 방어공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부담이. 실제 북한은 훈련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연이어 끌어들이며 북침 전쟁 서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북한은 눈엣 가시였던 훈련이 없어지고 미국은 훈련 비용을 절감했는데 틈바구니에 대한민국은 안보 공백만 커진 게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요 인물인 환경부 전현직 운영지원과장을 소환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동시에 부르면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환경부 전 운영지원과장 김모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섭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묻자 굳게 입을 다뭅니다. 박사님 뭐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김 전 과장에 앞서 현직 운영지원과장인 이모 씨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현직 인사 책임자들이 같은 날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인사 책임자들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정점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미 블랙리스트 의혹에 김 전 장관의 개입과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여러 진술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검찰은 외부인 출신으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본부장급에 임명된 신모 씨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첫 검찰 조사에서 사퇴 압박이나 청와대 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다진 뒤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수사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을 누락한 것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인했습니다. 일단 경찰청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인데 해당 수사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의혹 제기에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3년 첫 수사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섰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동영상으로 협박했던 박모 씨 등 관련자 컴퓨터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이라는 게 조사단 설명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발끈했습니다. 증거물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수사팀은 또 수사검사의 지휘 아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관계없는 파일만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13일까지 경찰청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제주도가 3개월 만에 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병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데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은 소식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는 국제 녹지병원에 대해 부동산 개발 국영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달 15일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개원에 필요한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7일 제주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은 기피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법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법조인의 산실인 사법연수원이 오늘 마지막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입니다. 군복무로 입소를 미루는 사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나홀로 수업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사연은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강당에서 가족의 축하 속 새로운 경쟁의 각오를 다지던 과거 입소식 풍경과 달리 단 한 명의 사법연수생이 회의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조상군이 제50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사법연수원의 모든 교수님 및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형사 재판실무 등 과목별로 조우상 씨를 가르치는 교수진만 모두 33명. 2015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시폐지와 군복무로 연수한 동기가 사실상 사라진 조 씨의 나홀로 연수가 시작된 겁니다. 혼자라는 부담감이 좀 크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돼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는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나홀로 연수생인 조 씨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 대부분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게 됩니다. 연수원 측은 조 씨의 수료 시점까지 기존 연수 과정과 최대한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평가 방식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대 평가를 통해서 사법 연수생을 평가를 했지만은 1인 수습이다 보니까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방식으로 해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단 한 명의 신입생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우리 수출이 석 달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이렇게 급한 불을 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출 대책으로 꺼내든 카드는 금융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등 무역금융을 올해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15조 3천억 원, 목표치보다도 3조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수출 활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나아가 2년 연속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특별 보증 제도를 신설해 수출 기업이 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을 받고 수출 채권과 매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기업 2곳 중 1곳꼴로 혜택을 받도록 마케팅 지원도 강화합니다. 수출 주력 품목과 시장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진출을 강화하고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기업들은 일단 반기면서도 일선 지원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자금 지원 심사 같은 걸 해주시면은 급한 자금난은 해소되겠지만 임시 방편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도한 규제 등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운행 중에는 급속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충전소를 찾아도 고장이 나 있거나 일반 차량들이 서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부가 관리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전기차 계획과는 너무 딴판인 현실을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기차를 구매한 정현수 씨는 얼마 전 운전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방 출장 중 충전소를 들렀는데 충전기가 고장난 겁니다. 3km 남았을 때 그때는 충전소가 망가져 있었어요. 제때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멈춰서는 상황. 도저히 그 남은 걸로 갈 수가 없어서 히터 다 끄고 그러니까 발발 떨면서 1, 2km 남기고 마지막에 휴게소 들어가서 거기서 충전했어요. 정 씨처럼 충전소 관리 부실로 불편을 호소하는 전기차 소유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고민되는 게 많아요. 절반만 있다 그래도
전기차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기로 1시간, 완속 충전기로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운전 중 충전하려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공용 충전소를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용 충전소를 찾아가도 전기차 충전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기 일쑤고 고장난 충전기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충전소가 표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1월 8일부터 이 충전기가 고장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결국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전국 전기차 공용 충전기 9,378대 가운데 고장이 나거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충전기는 1,033대로 10%를 넘습니다. 전국 급속 공용 충전기 95%는 정부가 운영 관리합니다. 그런데도 사용 불가능 상태로 한두 달 동안 방치되고 한정에서 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게. 이게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요청은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드렸거든요.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제조사 쪽에서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정확한 점검 일자가 확인되진 않네요. 그럼 죄송한데 좀 다른 곳으로 좀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 충전소 사업에 적극 뛰어들지 않고 전기차 보급은 환경부, 기술개발은 산업부, 규제 및 제도 정비는 국토부가 제각각 담당하다 보니 충전소 등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관련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을 하고요. 또 중첩 투자도 상당히 많고 사각지대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5만 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을 2022년 35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충전소 등 인프라 관리가 선결되지 않으면 전기차 운전자 불편은 가중될 거란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임 주중 대사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일본 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러시아 대사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됐습니다. 야당은 이 가운데 특히 장하성 주중 대사 내정자의 경우에 현 정부 경제 실정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신임 주중대사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대사직은 전임 노영민 대사가 지난 1월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2달째 공석입니다. 장 전 실장은 중국에서 교환 교수 이력이 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 국제자문위원으로 8년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업 외교관이 아닌 학자 출신입니다. 현재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해 한중 교역 복원과 사드 문제 이후 양국 관계 개선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폭정과 경제 파탄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외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주중대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 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주일 대사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 러시아 대사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는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장 인사는 주재국정부의 부임 동의인 아그레망이 나오면 정식 발표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 문제, 김태우 수사관 의혹 등을 국회 안에서 따지겠다며 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이로써 2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는데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벌써 개점 휴업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는 2달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이르면 7일 국회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청문회,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 김태호 전 수사관 의혹 규명 등 기존 요구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고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쟁점에서 양보할 기미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국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회동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3월 국회 역시 개점 휴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오늘 첫 당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친박계를 너무 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친박 비박은 없다고 황 대표는 애둘러 말했습니다. 분열만 하지 않으면 지금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모임 초월에 만남 직전 전해진 국회 정상화 소식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쨌거나 국회는 열리고 봐야지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남들은. 처음으로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통의 정치가 되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소위 불통의 이런 정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부터 우선 노력을 할 것이고. 황 대표는 취임 인사차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갔다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탄핵 부정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은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좀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친박 잔류파를 전면에 포진시키는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비박이 빠져 개파 안배가 안 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황 대표는 항변했습니다. 비박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는 하여튼 비박계 이런 거 없습니다. 황 대표는 분열만 하지 않으면 지금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남북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지금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사무처장만 3번을 교체하는 등 민화협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화협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이 모여 설립된 단체로 남북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잡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가 대표 상임위장이 된 2017년 12월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무처장은 한두 달 만에 그만뒀고 후임자는 5, 6개월, 사무차장으로 직무를 대리했던 그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넉 달도 안 되는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평가를 한 바도 없고요. 단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일부터 그만 나와라. 민화협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사무처장은 대표가 바뀔 때 바뀌지만 김 대표 취임 이후 사무처장들은 내부적인 문제로 교체됐다는 게 민화협 측 설명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여행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4, 3, 2, 1, 0. Ignition, liftoff.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을 실은 로켓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른 로켓은 27시간을 비행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51분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은 최종 점검을 위해 사람 대신 마네킹 리플리가 탑승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왔습니다. 각종 센서가 달린 리플리는 우주인을 대신해 모든 상황을 기록합니다. On behalf of Ripley, Little Earth, myself and our crew, welcome to the Crew Dragon. 우주선은 8일 우주정거장에서 샘플을 받은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실제로 사람을 태워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This is a good day, first day of a new era for the next generation of space explorers. 유인 비행까지 성공하면 2011년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프로그램이 8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즐겨 신는 덧신과 일명 몸빼바지로 불리는 고무줄 바지가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패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독특한 디자인. 할머니 옷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덧신입니다. 요술버선이라 불리는 이 상품은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에서 사고 싶은 상품 1위를 차지했습니다. 見てると気分が明るくなる。明るい色だから可愛い。 쭉쭉 잘 늘어나 어느 크기 발에나 잘 맞는 요술버선은 화려한 무늬와 저렴한 가격이 매력입니다. 기능성도 탁월해 한 일본 만화가는 최강 방한용품이라며 자신의 만화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2장이 5,000원입니다. 2장이 5,000원. 편안한 착용감, 가벼운 무게로 활동성을 높여주며 일명 몸빼바지라 불리는 고무줄 바지도 해당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외출용 바지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아범아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통해 한국의 전통 모자로 불리게 된 갓도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You can tell the royal families and people in mid class and lower class. 세계 최대 규모 쇼핑몰 아마존에서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돈 4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 속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도 볼거리였지만 꽉 들어찬 관중석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해보다 관중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올 시즌 축구 열기가 벌써부터 달궈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박주영이 올린 크로스를 황현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서울의 개막전 첫 골을 신고합니다. 서울이 9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맛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 팬 15,500명의 검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는 18,541명이 찾아 개장 이래 최고 관중수를 경신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후반전 인천 무고사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시키자 관중석이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듭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막전 6경기 유료 관중수는 지난해 대비 44.7% 증가한 79,355명이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13,226명꼴로 지난해 9,142명에 비해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절대 1강 전북과 지난해 FA컵 우승팀 대구가 맞붙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는 가장 많은 21,250명이 운집했습니다. 개막전 라운드 6경기에서 0대0 무승부는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모두 14골, 경기당 2.33골이 터지면서 각 팀은 화끈한 공격 축구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축구 열기를 더할 빅매치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K리그 구단 4개 팀이 아시아 최강팀에 도전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내일부터 본선 일정을 시작하고 오는 22일과 26일엔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잇따라 평가전을 치릅니다. 바야흐로 축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청년미래탐험대 100 프로젝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취재할 1차 선발대가 세계 각지에 파견됐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청년 미래탐험대 100 프로젝트에 1차 선발된 20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탐험하고 싶은 주제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췄습니다. 곤충학자를 꿈꾸는 한 학생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향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채집을 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종이라면 세상에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한 안락사를 연구하고 싶은 청년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좀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본권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청년 탐험대는 독일과 핀란드 등 유럽뿐 아니라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존중하는 세계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문 내 융합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미래탐험대 100 프로젝트에서는 2차 선발대 5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20대라면 오는 1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옛 선비들은 한겨울 동짓날이면 81송이 하얀 매화, 구구 소환도를 그려 이렇게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아흘에마다 9차례 밀어닥치는 추위, 구구 81일을 견디며 하루 한 송이씩 붉은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얀 매화가 모두 붉은 매화로 바뀌는 날, 소환도를 걷어내고 뜰에 핀 매화를 맞았던 겁니다.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던 영국 시인 셸리의 기다림 그대로입니다. 남녘에 보면 섬진강 하구로 올라옵니다. 이제 나흘 뒤 주말이면 섬진강변 광양 언덕에 온통 소금을 뿌려놓은 듯 매화가 흐드러질 겁니다. 동지 지난 지 77일 만이고 예년보다 열흘이나 빠릅니다. 알큰한 매화 향기가 굴의 산수유꽃을 깨워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이면 강 건너 하동 십리길도 이렇게 벚꽃으로 뒤덮이겠죠. 그런데 출래 불사춘이라고 했던가요? 코앞에까지 온 봄이 봄 같지가 않습니다. 연일 구름 없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늘은 그저 뿌옇고 공기는 매캐합니다. 오늘까지 14일 동안 단 하루만 초미세먼지가 걷히고 잠깐 파란 하늘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작년 3월에 8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세를 보면 기록갱신은 시간 문제고 무엇보다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셉니다. 3월 들어서자마자 초미세먼지 기준치 4배를 쉽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봄은 보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동토에서 솟아나는 새 생명의 경이로움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는 계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인도 싱그러운 봄빛을 보려고 유리창부터 말갛게 닦습니다. 내가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아내면 새 한 마리 날아가며 하늘빛을 닦아낸다. 내일은 목련꽃 찾아와 구름빛도 닦으리. 하지만 이제 우리의 봄은 유리창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계절이 됐습니다. 찬란했던 봄이 그래서 더 분하고 억울합니다. 3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출래 불사춘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 내일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이 예상되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KF가 적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공습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두통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미나리나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섭취와 녹차를 자주 마셔주시면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중국발 황사도 본격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를 씻어줄 단비나 꽃샘추위도 없어서 당분간 공기질은 계속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보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